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아난드와 마니자 아후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도베다 점성가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시각을 통해 세계 주요 이슈와 각국의 국가 운세에 대한 해석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이란 전쟁의 최종 승자와 패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국운 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유명한 베다 점성가이자 영성 지도자, 요가 수행자인 마니자 씨는 점성술에 뛰어들기 전 두 개의 미디어 회사에서 20년간 부사장을 지냈으며 인도의 주요 매체인 인디아 타임스에도 자주 출연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미 올해 3월 1일에 이란의 독재 정권이 약화되겠지만 즉각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혈월이 나타날 때 이란 지도부 교체의 조짐이 드러나고 2027년 3월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처럼 자신의 뿌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점성가 아난드는 3월 28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미 2025년 7월에 미국이 2026년에 이란의 핵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난드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2020년에 있었던 목성과 토성의 대합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목성-토성 대합이 갈등이 확산되는 불안정한 주기를 촉발했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동의 긴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2026년 초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충돌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비교적 절제된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란 측의 축인 중공, 러시아, 북한 역시 겉으로는 차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제와 평온은 일시적인 겉모습일 뿐이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세계가 지금 경제 재편의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며 자원의 재분배와 세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구조적인 모순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난드는 단기적으로 보면 4월 11일 이전에 이란이 추가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며 그 규모는 이란 정권의 새로운 지도부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쯤에는 미국이 이란 지도부에 제시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최소한 최고 지도자 등 핵심 인물들의 생명을 약 2년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곧 평화를 의미할까요? 주니어 하메네이가 계속 통치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난드는 만약 이를 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갈등의 그림자는 여전히 모든 것을 뒤덮고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핵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성직자 정권이 핵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그 정권의 본질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는 이를 독이 담긴 한 잔의 컵과 같아서 그것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독을 퍼뜨릴 수밖에 없고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고 비유했습니다. 9월 이전까지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며 미국의 지상군 침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아난드는 말합니다. 점성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현 최고 지도자는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권 자체는 결국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정권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고 내부 파벌 간 충돌도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란은 빠르게 비핵화될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협력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특히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단독으로 수행한 군사작전은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도 막지 못했고 중공과 소련이 주도한 세력에 밀렸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도 실패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곳에서는 미국의 역할도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결과 역시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일정 수준의 핵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보다 세속적인 새로운 이란이 등장한 이후에도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고 이스라엘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란의 핵 보유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특히 2035년 이후 더 현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란은 이라크나 다른 일부 국가들과는 다르게 오랜 역사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근면한 국민들이 억압적인 성직자 정권 아래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며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요? 아난드는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공격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현 정권이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이란의 체제는 변화하고 점차 독재 구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이란은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매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승자를 꼽는다면 이란의 미래와 이란 국민이야말로 이 충돌의 주요 승자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은 이란에게 일종의 재탄생이 될 것이며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란 국민이 결국 승자라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충돌의 장기적인 승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이자는 2027년 5월부터 2030년 5월까지의 3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격하며 결사적으로 싸움을 벌일 것이고 이후에는 완전히 기반을 다지고 안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곧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난드는 향후 10에서 1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스라엘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가능성도 크며 2033년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대이스라엘 구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세계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결국 각자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돌의 패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이란과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며 주변 중동 국가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급진주의적 극단 이념 역시 이번 충돌의 패자 중 하나로 지목되며 이슬람 역시 일정 부분 타격을 입는 쪽으로 해석됩니다. 아난드는 미국 역시 패자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가장 큰 패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 충돌을 계기로 중동에서의 미국 영향력과 패권이 약화될 것이며 2033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영향력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훗날 역사가들은 이번 충돌을 미국이 점차 쇠퇴해가는 과정의 한 원인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점성가 만이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독자적인 정책 노선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이 트럼프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과 군사기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은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영공을 전면 폐쇄하고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 연루된 미국 및 이스라엘 군용기의 영공 통과와 공동기지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유럽 국가의 공동 대응은 미국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공중 경로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고 미국 폭격기는 이베리아 반도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연료 소모와 작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수 보급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 경우 미국은 전략적 부담을 상당 부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이런 동맹이라면 차라리 필요 없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이 필요할 때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이 주둔하고 자금을 지원해 온 군사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국은 그 기지들을 폐쇄하고 군대를 유럽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럽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미국이 지원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이자는 또한 일부 국가들이 뒤에서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릭스 국가들이 자체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도구를 도입해 달러 체제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이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개인의 별자리 흐름을 보면 지금부터 2027년 5월까지는 연이어 여러 사건과 위기가 발생하며 미국과 트럼프 개인 모두에게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본인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특히 다음 두 시기는 대통령과 그의 지위에 있어 좋지 않은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2026년 6월부터 10월 31일까지 2027년 1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정치적 개인적으로 상당한 압박과 변수가 집중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국제 질서를 흔드는 파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의 영향력을 하나씩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그 질서 역시 승자라는 해석입니다. 미국 하원의장 존슨은 한때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공은 이미 악의 축 정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가 언급한 이른바 악의 축에는 중공,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ISIS, 탈레반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서술에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이란의 하메네이 등 여러 인물과 정권들이 차례로 약화되거나 제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쿠바 역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반격 속에서 러시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 역시 헌법에서 사회주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공 역시 과거와 달리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국민이 기존 체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됩니다. 아난드와 마니자 두 점성가 모두 러우 전쟁의 종료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충돌이 2026년이나 2027년 안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니자는 우크라이나의 별자리를 해석하면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겹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시기를 중요한 위험 구간으로 지목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부터 5월 10일까지, 두 번째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3월 10일까지로 이 기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모두 불리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의 일식과 월식 역시 우크라이나의 좋은 징조가 아니며 전반적인 운세 흐름도 순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현재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봤습니다. 비록 나토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갈등의 중심 무대라기보다 더 큰 국제적 게임 속의 하나의 장기알에 불과하며 결국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니자는 러시아의 별자리도 분석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부에는 그와 그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정부나 집권 세력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권력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니자는 2025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는 중국 경제의 황금기가 아니며 중국이라는 용이 점차 쇠퇴하는 흐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올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유입되면서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향후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7년 3, 4월과 2028년 3, 4월 사이에는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약세 구간에 들어설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라후가 물병 자리에 위치할 때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일정한 묵시적 균형이 형성되어 갈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오래가지 않으며 2026년 11월 말 라후가 물병 자리를 떠나면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충돌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공이 언제든 협력을 철회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행동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공체제는 쉽게 신뢰하기 어려운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상징하는 코끼리와 중국을 상징하는 용은 근본적으로 긴장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국을 항상 경계해야 할 존재로 보거나 심지어 매우 교활한 상대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 다른 해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나 중국 국민을 하나의 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중공체제에 두고 있습니다. 중공은 인도와의 관계에서 갈등 요인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해석되며 나아가 국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결국 강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분입니다.
중공은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중국 국민 역시 중공체제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중공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인은 곧 중공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